이번 시간은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은 문제를 풀었을 때 몇 개를 맞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가를 파악을 하고 이에 근거를 통해서 향후 시험에 대비하는 그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내용은 맞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숙지해야 되겠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죠.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본인 보관, 우체국 보관, 그리고 그 당사자, 그 받는 수신인 이렇게 세부 정도가 작성이 되게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물품 등기 접수 시 물품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그 포장 내용물의 물품 가액을 알고 있지 접수하고 있는 담당자가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품 등기 접수를 할 때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게 되고요. 접수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있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특별 송달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관련되어져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통화 등기란 국내와 국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국내 통화에 한하고 있죠. 따라서 틀린 부분들은 국외 통화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의 답은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편 요금을 변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여기서 틀린 표현이 뭡니까? 한다에 있겠죠.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적 표현 서술을 했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로 계약 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렸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후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4번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은 우편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일수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4시 오후 2시죠.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은 당일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길 우리가 다음 날로 순화해서 표현하잖아요. 14시에 지연 배달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0시에서 20시간 다음 날 지연 배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특급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20시 이후라면 이때의 지연 배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급 수수료 그리고 우편 요금까지 지연 배달에 따라서 배상금이 제공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3번에서는 14시이기 때문에 2번 국내 특급 수수료가 배상 범위가 되겠죠. 문제 4번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 이건 당연히 원칙이고요.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2명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편물 자체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2인 중 1인을 수취하게 되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2번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 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받았는가 라는 부분들은 수령의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때는 서명이나 혹은 날인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 기본서 강의 때 배우셨는데, 우리가 소포를 받았을 때 그 소포가 받은 후에, 수령한 후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하자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에는 우체국에 손해 청구를 하기가 어렵죠. 즉 그 받는 시점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이후에는 아무 이상 없이 계약이 완료된 것을 또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등기 우편물을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무인이라는 것은 수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그 수령인의 그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 등기나 특별 송달 등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의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맞으려면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4번, 우편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 국제 소형 포장물의 내용품 가격이 450 SDR인 경우, 우리가 SDR이라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배우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원 단위를 쓰고 있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처럼 이 국제 통용 화폐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해당 우편물에 첩부해야 하는 국제 우편 서식으로 오는 것은 국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 300 SDR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관 신고서 CN23을 하게 되어 있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송장이나 세관 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해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식을 별도 작성할 첩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야 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내용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100g 미만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기표지의 제2면은 접수 우체국, 제3면은 발송인, 1, 4, 5, 6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발송할 수 있고요.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할 때는 주소기표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6번의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보기와 같이 접수된 국제 우편물이 상대 국가에서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조건에 따른 배상 금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편 및 금융상식을 배울 때에는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번 같은 부분들도 아주 유용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적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건에 보면 접수 시 보험 취급되지 않았다, 행방조사 청구료 등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기준은 관련 고시에 의거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은 상태 내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 국제 우편물의 분실 손해배상인데 내용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인가 혹은 서류가 아닌가의 구분에 따라서 배상적인 범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용품은 책 4권, 바지 2벌, 티셔츠 1벌이기 때문에 서류가 아닌 우편물이 되겠네요. 국제 특급 우편물. 따라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중 분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7만 원을 기본 요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 내에서 초과되어지는 킬로그램을 합산을 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품은 이런 부분들인데 신고한 가격을 보니까 16만 원입니다. 이제 보면 내용품의 중량 자체가 10kg이기 때문에 여기다 10kg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 자체는 148700이 됩니다. 근데 신고한 가격이 얼마예요? 16만 원이죠. 이때는 이 범위 내에서 이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만 원이 아닌 이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만약에 이 금액이 뭐 13만 원이다. 그럼 이 금액을 선택하겠습니다만 뭐 따라서 16만 원이 아닌 14만 8,700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 내의 금액 자체가 실손해액으로서 인정받아서 14만 8,700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국제특급 우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제특급 우편물의 수령을 한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따라서 실손해액적 범위 148700뿐만 아니라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까지 합산한, 즉 그 우편 요금이 56200이죠. 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배상 금액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금액을 합하게 되면 204900,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8번. 국제우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의 약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 정도인가 라는 숫자를 세면 되는 거죠. 기억, 홍콩, 시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엔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홍콩은 HK죠. 기억 틀렸네요. 니은, 오스트레일리아, AU 맞습니다. 디귿, 캐나다, CA 맞습니다. 리을, 인도네시아, IN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죠. 인도죠. 인도네시아는 ID죠. 영국, 집이 맞고요. 비읍, 괌, US라고 되어 있는데 US는 미국이죠. 괌 같은 경우에는 미국령인 것을 이제 확인한 상태 내에서 GU가 부과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것만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리을, 비읍 6개 중에 3개가 틀렸으니까 나머지 3개는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9번. 국제통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중량 자체라는 것은 이제 기본 요금적 측면 내에서 또 그 중량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섯장 같은 경우에는 2kg까지를 제한 중량으로 되어 있고요.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5kg까지를 제한 중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쇄물이 무겁죠. 그리고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도 2kg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은 7kg까지입니다. 따라서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 가장 이제 무거운 것을 본다면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문제 10번. 우체국 제형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축 한도는 분기별 400만 원 이내이고 1만 원 단위로 저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만 원 단위는 맞습니다만 분기별 4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렸고요. 우리가 분기라는 것은 12를 나누는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 만기 해약 시에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1.4%는 부과가 되죠. 틀렸습니다. 3번 가입기간은 7년이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만기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단위로 할 수 있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이율은 최초 5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5년 경과 후 만기일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자체는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있는데 이 중 변동금리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때 변동금리형은 최초 3년까지 신규시 약정한 금리를 적용을 하고 이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죠. 3번이 답입니다. 11번 우체국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마트 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맞는 얘기죠. 스마트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용 정기예금이죠. 우리가 그 일정한 목돈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뭐 일정한 목돈을 굴리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정기예금이냐 아니면 적금이냐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이 중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스마트 전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 개념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뭡니까? 1만 원 이상이라는 부분들은 이상이 없지만 1억 원 이하라는 부분들의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우리가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금 상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땐 그 예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를 타겟팅하는 것이고 그 타겟팅하는 수요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니즈나 원칙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40 플러스 알파는 20대와 40대 봉급 생활자,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 운용, 그리고 수신 규모의 확대, 우체국에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2번 옳지 않은 거죠. 3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죠.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맞습니다. 4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은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퍼즐 적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퍼즐을 완성했을 때 이제 그의 완성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죠.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2번 우체국에서 판매 대행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죠. 1번 우체국은 청약서 및 제반 서류 접수와 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와 담보 제공은 금지되지만 거래 편의를 위해 양도는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죠. 따라서 12번에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공제부금은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납부 가능하고 분기납 한도도 210만 원 이제 맞는 얘기고요. 4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가라는 측면들의 개념들이 문항들을 다 연결하면 하나의 개념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문제 13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켜줘야죠.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즉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법에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어떠한 법률 절차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 그 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의 최소한의 범위라는 부분입니다. 종종 최대한의 범위라고 해서 틀린 경우들이 나오죠. 1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0년이 아니죠. 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요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보관이 아니라 표준 양식은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 상거래 행위일 경우에는 이제 10년으로 보고 있죠. 1번 틀렸네요. 2번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금융거래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법원이나 이제 법 집행을 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통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상당히 크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금융거래를 하는 종사자가 그
해당 그 개인의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자료 제공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됩니다. 3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이 옳은 걸로 답이고요. 4번 통보 유예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죠.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번 틀렸죠. 일수가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보험을 두고 있죠. 1번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피보험자가 계약에 의한 위험에 따라 계약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보고 있죠. 만약에 계약과 수익이 같은 사람이라면 자익, 다르면 타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료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를 일컫는데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의 위험에 따라서 계약자의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죠. 3번 보험에 담보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사고라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죠. 즉 여러분들 이 광고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은 암이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 확률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큰 금액으로서 돌아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획된 위험이 아니에요. 확실한 위험도 아닙니다. 불확실한이라는 표현들이 맞는 것이죠. 4번 보험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이 뭡니까? 나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그 사람이 허위는 없는지 정당한 계약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이 성립이라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청약일로부터 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장이 되는 제공되는 기간은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만 따라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우체국의 장애인 전용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맞는 얘기네요. 1번 맞습니다. 2번 일종은 이제 생활보장형인데 만 50세 이상의 자가 가입할 경우 80세 만기 10년 납에 한한다가 아니고요.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틀렸네요. 3번 2종 암보장형의 피보험자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70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0세부터입니다. 4번 3종 상해보장형은 가입 후 매 5년마다 건강진단 자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매 2년마다 계약 해당일에 아직 생존해 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살아있을 때 그때 건강진단 자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기간이 틀린 거죠. 따라서 15번에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16번 다음 글은 생명보험의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험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험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자가 이상 없을 때 승낙을 하게 되고 보험 계약은 성립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보험 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억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은
계약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계약의 선택이라는 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적 부분이라서 계약 선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로가 행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로가 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것은 최신관서니까 당연히 최신관서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위험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직종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자진해서 스스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할 때는 누가 불리해지느냐? 당연히 최신관서가 불리해지겠죠. 왜 불리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보험계약의 원칙 중에 하나가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상부상조의 개념이죠. 즉 100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 뭐 연마다. 그리고 그 사망했을 때의 보험금 지출액은 1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는 1인당 10,000원씩의 보험금으로서 100명을 가입 목표 인원으로 해서 또 유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험에 관련된 비용까지 이제 부과가 되어서 금액이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목표 인원이 있고 그 금액을 적절하게 이제 또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수의 법칙적 통계적인 부분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즉 표준적인 그런 범위가 아니라 그 이외의 위험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관서가에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 선택이 기역, 니은은 최신관서, 디귿은 최신관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배당 그린보너스 저축보험은 배당이 없는 거죠. 배당이 없을 땐 다 무배당이라고 합니다. 만기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를 추가 제공하고요. 2번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보험 갱신형은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다 맞네요. 3번 무배당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 갱신형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보험금과 수술 급부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네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자체가 뭐 누군가가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의적인 부분들의 마케팅이 좀 강합니다만 뭐 필수적인 부분들로서 가입은 몇 가지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것이 향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4번 우체국 요양보험 갱신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보험 가입 금액 1구자 기준으로 건강관리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5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을 건강관리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8번 생명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공영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가정경제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며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생활설계라 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금융적 측면대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향후 얼마를 축적해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자식이 낳았을 때 어떠한 교육비와 그리고 내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재산 증여는 어떠한 형태로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을 재무라고 표현하잖아요. 재무관리적, 재무설계적 측면. 그리고 가정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생활설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자산운용 결과 실제 이율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 이율을 초과했을 때에 생기는 이익금을 이차익이라 한다. 이익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뭐 차이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차익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익의 차익의 손해가 아니니까 2차 손이 아니고 2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1의
이후의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순보험료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벌써 문항에 있는 내용으로서의 답이 벌써 다 나왔어요. 틀린 것으로. 생명보험 사업 영위하는데 1회 이후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수금이잖아요. 따라서 무슨 비용이겠어요? 수금비죠. 순보험료가 아닙니다.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중에 예정위험률,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 20번까지 이제 영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내용적 측면들의 문제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결과를 많이들 얻었습니다만, 영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준비를 하신 분과 준비하시지 않은 부분들의 좀 당락이 한두 문제의 차이가 또 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19번과 20번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굳이 직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과는 조금 좀 어색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어 자체는 읽고 내가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아시면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중에 끝부분에 put process라고 되어 있으면 준비된 처리 과정, 준비된 프로세스 혹은 이 특정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게 돼요. 정해진 작업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으시죠. 따라서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의역을 한 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거대 조직화된 대규모 그룹의 작업 수행을 위해 정해진 작업 방식을 수행하여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신속 작업을 할 때에는 기업은 이러한 체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체계죠. 왜 이러한 체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볼까요? 이렇게 국적이 여러 국적의 형태들로서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각각의 조직이 모두 어크로스, 다 통틀어져서 하나의 거대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하는 의사 처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직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in fact, 사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혁신적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되어 왔다로 봐야 되는데, 이제 결정되어 왔다로 보고 있죠. 그래서 decide라는 단어를 썼고요. 즉, 유연성 있게 규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팀에 허용함으로써 일반적 작업에서 벗어나, 여기서 이제 일반적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정해진 작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in short, 짧게 말하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해진 작업 방식이 때때로 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A에는 권할 만한, 추천할 만한의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번이 바로 그 단어죠. 2번은 부인할 수 있는의 의미고, 3번은 의심하는, 4번은 정당화할 수 없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면 이제 모던을 근대의 우체국은, 현대의 우체국은 이렇게 펼 수 있는데, 현대의 우체국은 고객 스스로 다양한 우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터치 스크린의 형태로서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기계죠. 키오스크는 우표를 구매한다든지 특급 우편, 우선 취급 우편, 일종 우편, 소포 등 우편 요금 인쇄를 통한 그런 것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뭘 보낼 때 이제 인쇄 통해서 이제 우편 요금 인형이 되는 것이면 첩불해서 보낼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보면은 이제 군인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키오스크는 우체국 업무 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군인들에게 특히나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인들은 그 근무 시간 내에서는 우체국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인 기계 같은 것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특히 키오스크를 통해 다양한 우편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키오스크는 새로운 기계적인 제공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우체국 직원들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quickly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다라는 표현은 이제 more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in and out 이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고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1번 보면 The kiosk는 expected to 이제 뭐 기대되어지는데 shorten 짧게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포스탈 서비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우편 서비스가 시간적 단축을 기대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틀린 내용은 없지요. 2번 키오스크는 제공을 하는 거죠. gives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죠. 셀프 서비스예요. 따라서 키오스크는 우편 고객들에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3번 보면 키오스크는 군인들에게 점심시간 군인들에게 특별히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는 뭐예요? 군인들이 업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아워의 애프터 이후에 이제 이용을 할 때 군인들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점심시간이라는 부분들을 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체국에서는 분들에게 이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우체국 직원분들이 이 교대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공백적인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키오스크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은. 4번 키오스크는 우선 취급 우편 요금 인쇄에 또 사용될 수 있게 되겠죠. 뭐 문항 내에 네 번째 줄에 이미 나와 있죠. 이 내용 자체가 익스프레스도 있고 프리어리티도 있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내용들 또 우리가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번과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난해한 단어적인 부분들이 좀 섞여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체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